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동시에 6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는 가운데 자본시장 안팎으로는 아주 복잡한 상황들도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끝자락에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됐는데 자본시장 전반에는 눈여겨서 바라봐야 할 상황들 꽤나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데이터, 개인 소비 지출 PCE를 비롯해서 거시경제와 관련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잇따라 공개됩니다. 여기에 러시아 반란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위험자산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역시나 관전 포인트로 급부상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나름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받는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3달러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38,000달러까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 발생하게 될지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도 흐름인데 비트코인의 최근 이 같은 흐름을 만드는 데는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 해치 역량의 증가 이런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스코틀랜드의 헤지펀드 기업 엘렉티카 에셋 매니지먼트의 창립 파트너 휴 핸드리가 한마디 했는데 핵심만 요약을 하자면 영국이 기준금리를 5%로 인상할 경우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건 크릭의 CEO 마크 유스코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강세장의 초입에 들어섰다라면서 비트코인의 랠리는 다음 반감기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흥미진진한 근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주말 사이 난데없이 100억 XRP 바이백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커뮤니티를 꽤나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주말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리플 CTO가 살짝 교통 정리를 해줬습니다. 나는 들은 적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통상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한 기업의 기술 총책임자가 바이백 이슈를 모를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기대감이 낳은 루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 CBDC 플랫폼이 정식으로 출시가 됐고 이걸 영국 CBDC 싱크탱크가 발표를 하면서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서 관심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면서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과 관련해서 100%의 안전성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 방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동시에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 전환적인 시점에서 과연 자본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이번 주에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시경제 데이터들이 잇따라서 공개가 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안 그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박, 더 정확히는 연준이 연내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인 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은 더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5월 근원 PCE가 4월보다 0.3% 올라서 4월에 0.4%에서 소폭 둔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4.6%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건 4월에 4.7%에서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완화되기는 할 것 같은데 연준의 목표치가 2%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2배 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고 이건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증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과 더불어서 소비자 신뢰지수, 신규 주택 판매를 비롯한 주택 지표,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등등이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인데 경기 침체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들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 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난데없이 등장한 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의 용병으로 일해왔던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군이 자신들을 공격했다라며 나름의 반란을 벌이면서 러시아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 내전 사태로 인해서 원유 시장이 압박을 더하게 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를 상쇄시키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조금은 더 개선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록의 등판 이후에 급등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살짝 조정받는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3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3만 달러 지지를 받으려는 상황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3만 8천 달러를 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받은 뒤에 랠리를 지속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빠진 5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1%대 중반에 자리하면서 2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4일 동안 3만 1000달러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곰 세력의 저항 상황과 동시에 황소들이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만 8000달러 부근의 20일치 수이동 평균은 상승하고 있고 RSI도 과매수 영역에 있어서 황소들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격이 3만 1000달러 위에서 유지가 되면 3만 24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확인한 뒤에 4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다만 2만 9500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될 경우 20일치 수이동 평균까지 후퇴할 수 있고 여기도 깨질 경우에는 2만 7199달러 부근에 50일 단순이동 평균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3만 달러 위에서 움직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자신은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트리거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3만 1000달러에서 저항을 확인할 경우에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29,500달러 또는 28,600달러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세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강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런 기관 자금이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거대한 조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돼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비트코인 주변을 둘러싼 긍정적인 상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건크리 캐피털의 CEO 마크 유스코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강세장의 초입에 들어섰다라며 비트코인 랠리는 다음 반감기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금은 휴대할 수도 나눌 수도 없다. 영구적이고 불변하는 원장인 비트코인은 앞으로 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 계층 화폐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걸 기반으로 미래 금융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더리움이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헤지펀드 기업 엘렉티카 에셋 매니지먼트의 창립 파트너 휴 핸드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3배 더 상승할 거라는 꽤나 전폭적인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영국이 기준금리를 5%로 인상을 하면 시장의 실질금리는 20%까지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악화할수록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자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금도 방어 수단일 순 있지만 이미 시가총액이 13억 달러에 달해서 3배 수준의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 반면 비트코인은 지금 상황보다 시총이 3배 정도 더 늘어날 여력이 있고 다른 자산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주말 사이 커뮤니티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는 단연 XRP 바이백과 관련한 루머였습니다. 총 100억 XRP, 50억 달러 규모를 리플랩스가 바이백을 하면서 리플의 가격 안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나섰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XRP를 100억 개나 리플랩스가 매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도를 굉장히 높였던 건데 돌아다니는 내용들이 꽤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더 크립토 알러트라는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의 경우에는 100억 XRP 바이백은 XRP의 유용성과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리플랩스의 전략적 비전과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바이백은 XRP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리플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시장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의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번 바이백 발표에 대한 정보 출처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플랩스가 공식 발표를 한 건지 주요 임원들이 멘트를 통해서 공개를 한 건지 바이백 실체에 대한 소스 없이 기사화되다 보니까 그럴듯한 형식을 갖춘 루머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월츠가 나름의 교통 정리를 해줬는데 리플의 XRP 바이백 관련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바이백 소문이 사실이냐 이 같은 트위터 팔로워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한 건데 리플이 XRP를 가끔 구매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100억 XRP 바이백에 대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 이 루머는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소스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을 리플의 기술 총책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는데 요즘 아주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CBDC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건 출처가 아주 분명합니다. 리플랩스가 직접 밝힌 부분이고 리플의 영국 파트너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리플이 XRP 레저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리플 CBDC 플랫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은행과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원활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다. 이렇게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부쩍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리플의 CBDC 관련 협업 상황이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영란은행 등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CBDC 관련 자문을 해주는 민간 싱크탱크가 직접 나서서 리플과 관련된 새로운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을 직접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은 리플이 최근 주니퍼 리서치의 CBDC 경쟁력 평가에서 1등을 먹은 것을 굳이 강조를 했는데 15개 CBDC 기술 제공 기업들 가운데 리플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발표 당시에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봤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라운드업을 해보자라면 리플은 R3와 스텔라, 마스터카드, 컨센시스 등 15개 기업들과의 비교 평가에서 1등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니퍼 리서치는 2030년까지 CBDC 거래 규모가 213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점, 올해 CBDC의 거래 규모는 1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지만 진정한 잠재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타날 거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회사가 왜 리플을 1등으로 선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구도 있는데
국경 간 결제는 현재 비용이 높고 거래 속도가 느리지만 이 영역은 CBDC 개발의 초점이 아니다. CBDC 채택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것은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의 의무사항이 될 것이다. 더 넓은 결제 산업이 CBDC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은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하면서 각국 여러 나라의 CBDC를 모두 실시간으로 교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중치 먹고 1등 먹은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플랫폼이라는 게 강점으로 특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며칠 전에 IMF 총재가 말한 상호 운용성 그리고 리플의 이런 현실 여러 가지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이미 몬테네그로와 부탄, 팔라우 등에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유로존과 영국에서도 여러 그룹과 재단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중앙은행이 이미 7년 전부터 CBDC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 파트너로 리플과 계속 함께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규모가 올해 1억 달러를 돌파하고 7년 뒤에는 2130억 달러를 찍을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리플에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